이제 불교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좀 그 화제를 전환해가지고 이 고려 전기에 구축되던 이 재난 대응 대책이 붕괴된 이유가 되게 환경적인 요인도 강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전시과 제도에서 그 전은 이제 마시고 시는 그 땔감, 그러니까 산에서 그 캐는 어떤 그 나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연료들을 이제 이루는 말인데, 원래 고려 초기에 처음에 이 전시과 제도가 성립됐을 때는 개경 주변에서 이 시지를 지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땔감이라는 게 가까운 데서 가져와야 그게 쉽게 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점점 이제 사람들이 벌목을 많이 하니까 개경 중심의 주변에 있는 경기 지방에서 이거를 다 공급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넘어가서 그 밑에 있는 남쪽, 북쪽 사막으로 이렇게 넓어져요, 점점. 그래서 하루권, 이틀권, 3일권, 7일권까지 계속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곧 산에 있는 나무들이 다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도 보면 알겠지만 산이 민둥산이 돼가지고 홍수가 엄청나게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태가 계속 한 100년 이상 누적이 됐고, 고려 건국 이후에. 또 두 번째는 그 무인 정권기가 1170년이니까 12세기인데, 12세기에 또 그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그 소빙기 이론이 이 12세기에도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17세기에도 소빙기지만 12세기도 전 세계적으로 이게 여러 가지 이상 기술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할렘기가 1세기 동안 진속되고, 또 하나는 이제 거란하고 여진 침입이 계속 이루어짐으로써 그쪽이 다 황폐화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잡혀가고 농사를 안 지으니까 토지가 황폐화되니까 결국은 이제 국가적인 어떤 그런 재난 시스템 자체도 아예 붕괴되고, 그 전체적인 어떤 그 시스템이 마비되는 어떤 그런 상황까지 이어진 건 결국 이 시기에 어떤 그런 환경적인 요인도 강하게 영향을 미쳤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거 보면 결국 재난이라는 거는 환경적인 변화는 인간이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닌데, 환경적인 변화가 나타났을 때 그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로 불어날지는 결국에는 그 사회의 인간들이 어떻게 사회를 조직하고 있고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결국은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제가 고려 그 이후에 그 시스템이 갖춰진 이후에 분기 사항만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런 거지. 그 고려 성종 때부터 이제 그런 이제 그 국가적인 대난 대응 시스템을 이제 갖춰나가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는, 특히 현종 때나 이제 문종 때 가면은 이제 그 송나라나 이제 요나라에서 이제 그런 의학 서적들이 많이 이제 수입을 해가지고 국내에 많이 전파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그리고 이런 이제 그 제이보라든지 뭐 동서대비원 이런 뭐 의료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뭐 세금 감면 조세 혜택, 그러니까 이런 게 다 거의 현종에서 문정 어간에 다 완성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얼마나 잘 유지를 하고, 그리고 국가의 파이가 더 커졌을 때 이거를 또 어떻게 유지하는 건지, 유지를 해야 하나?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에 임종 시기부터 이제 이런 어떤 국가권의 그런 미학, 그 권신들이 막 나타나서 전획을 일삼게 되면서 그런 이제 국가의 재난 대응 시스템이 크게 이렇게 세타를 하게 되는 그런 거를 봤던 것 같아요. 현종 문종 시기에 구축되었던 굴 시스템 자체는 상당히 괜찮은 시스템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동서 대비원이나 해민원 그런 건 조선 시대까지 이어진다고 들었거든요. 이게 그리고 전기에는 꽤 그 의학적으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더라고요. 이게 태조 때 이미 그 서경에 의학이라 그래가지고 국가에서 이제 의학 그 공부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광종 때는 이제 의업이라 그래가지고 애들이 이제 의과를 쓰는데 이게 굉장히 빠른 거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중국에서는 이미 그 전부터 시행을 했지만 서양에 비하면 굉장히 빠른 그런 이제 국가적인 의료 시스템을 좀 가지고 있었다, 그런 식으로 약간 평가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거를 보면 고려 전기에 그 갖춰놓았던 그런 재난 대응 시스템이 결코 허술하지는 않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와 이어서 그 신사 문제가 그 첫 번째 논의하고도 좀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사라는 게 고려시대 때 그 이해해야 되는 게, 그 단순히 그냥 그 산신에 대한 제사뿐만 아니라 왕의 공야도 직결돼 있어요. 국왕의 공이. 그러니까 이 국왕이 본인이 다스리는 지역에 있는 자연물에 대해서
왕이나 후, 백작 같이 오작 등을 해가지고 그 중요도에 따라서 관직같이 내리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의 어떤 중요한 데를 왕이 직접 통과를 한다라는 어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고, 뭐 기후재, 기청재, 뭐 그다음에 자연재해 이런 여러 가지 일이 있었을 때 국왕이 직접 하거나 아니면 국왕을 대신해가지고 신료를 보내가지고 제사를 지내게 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 지역에 있었던 민심을 위무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 고려시대 때 신사의 역할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국왕의 어떤 그 통제를 약화되고 특히 지방에 대한 통제를 약화되면 그대로 이제 신사에 대한 어떤 통제력이 자연스럽게 붕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려 전기 때만 하더라도 전국 각지의 그 고려사를 보면 그 제사지에 보면 이게 전국 각지의 그 분포한 신사의 그 위치가 나와 있는데 이건 전기의 어떤 그런 사례를 보여주는 거고 무신 정권 이후가 되면 왕의 권위가 이제 훼손되면서 이 신사에 대한 제대로 된 어떤 그런 제사도 치르지 못하면서 자연스럽게 붕괴가 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그 조선이 건국되고 태조가 왕이 오르면서 태종 연간에 다시 그 관직 같은 거를 이렇게 자연물에 그 부여하는 체계가 다시 마련이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것도 무신 정권 시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약간 이게 붕괴되는 게 신사의 어떤 양상이 아닌가 그런 걸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 그런 거 보면 아까 마구니님께서 일본 신사하고는 한자가 좀 다르다고 했긴 했는데 기본적으로 일본 그 헤이안 시대 때 신사 운영하고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때도 보면 천황이 중요한 신사의 관료를 파견해서 제사를 지냄으로써 천왕권을 확장을 시키려고 노력을 했고 이게 가마쿠라 시대 되면 붕괴되거든요. 아니 약간 막부 시대 때 그런 거 보면 고려 때랑 약간 일본 헤이안 시대랑도 좀 비슷한 측면이 있는 것 같네요. 비슷하다고 하면은 결국은 그게 비슷한 거 아닐까요? 그 중앙에서 지방이 어느 수준까지 간섭할 수 있는지의 문제 그렇죠. 그리고 얼만큼 국왕 중심으로 정치 구조가 편제되어 있냐 네. 이런 문제에 있어서 헤이안이랑 고려가 좀 비슷한 측면이 많다라고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해요. 네, 네. 그리고 그 세 번째 이제 사찰의 어떤 그 기능에 대한 그 논의인데요. 이 도량이라는 게 지금 생각하는 어떤 그 사찰에서의 그냥 그 행사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하게 이 시기 때는 그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그 마고님께서 발표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그 문두루법회 같은 경우는 아마 하치님께서 예전에 발표문 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삼국교사에 보면 명랑이라는 스님이 있어요. 이 명랑이라는 사람이 문두루법회를 이제 신라 때 처음 들어와서 이제 고려까지 들어왔는데 이 문두루법회가 이제 그 만트라라고 해가지고 인도의 그 밀어 그러니까 그 약간 구전되는 몰래 쓰는 그런 비밀 쓰는 어떤 지폐에 쓰는 언어들이 있는데 그 언어를 이렇게 읽음으로써 어떤 뭔가 주문을 외우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명랑이라는 사람과 관련해가지고 어떤 사례가 있냐면 그 당시에 이제 당나라하고 신라가 이제 싸움을 한 나당전쟁 시기였는데 이 당나라군이 이제 신라가 말을 안 들으니까 수군을 파견해가지고 바다를 건너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문무왕이 이 명랑이라는 스님한테 어떻게 하면 국가를 방어를 할 수 있겠냐니까 문두루 법회를 열어가지고 만트라를 외우니까 갑자기 바다에서 돌풍이 불어가지고 당나라 수군들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그걸 진짜 믿는 거예요. 그 시대 사람들은. 아 이거는 진짜 그 스님의 어떤 그런 문두루 법회 때문에 우리나라가 구제됐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 사람들은 정말 그 국가를 보호해주고 뭔가 어떤 그 자연재해로부터 인간이 다스릴 수 없는 자연재해로부터 구제해줄 수 있는 게 불교의 힘이라고 실제 믿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하나 이제 중요했던 게 그 고려 조정에서 매년 했던 게 그 제석도량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석천이라고 해가지고 그 불교에서 수호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 인도에서 인드라라는 그 무신이 있는데 그 인드라를 이제 불교적인 그 색채로 뒤집어 써서 제석천이라고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이 제석천을 외우고 제석천을 불러오면 국가의 위기로부터 방어해 준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 사람들은 질병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폭우,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가뭄 이런 거를 이 불교를 외우고 불교를 신봉하면 막아줄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거에 이제 앞장서서 그걸 후원하고 그걸 주도했던 사람이
시스템이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점차 후기로 가면서 이제 세도가들이 그쪽에 후원을 하면서 세도가들이 이제 지방에서 권력을 얻는 그런 기반으로 삼게 되는 거죠. 지금으로 비교하면 어떻게 비교해서 이해할 수 있을까요? 딱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뭐 그거죠. 딱 적절한 사례가 갑자기 떠올랐는데 어, 정강훈 목사가 나 어. 믿고 기도하면 코로나 해결할 수 있습니다. 뭐 하는데 사람들 진짜 호응하고 믿잖아요. 정말 믿잖아요. 정말 믿잖아요. 그 이 시대 사람들이 어. 국왕이 이제 승려 대동해서 야 이렇게 주문 외우고 막 하면 야 질병도 안 오고 가뭄도 이겨낼 수 있고 비도 온대 하고 믿으니까 사람들이 오 진짜 믿어야 되겠다 하면 진짜 그게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똑같은 것 같아요. 종교의 힘이라는 게 지금 그 정강훈 목사를 믿는 것보다 더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고 더 믿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괜히 궁예가 미륵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게 믿는 사람이 그쵸. 있으니까. 믿는 사람 있었으니까 그렇게 얘기했겠죠. 네, 뭐 완전 딴 얘기인데, 저 웹툰 그리잖아요. 웹툰 그릴 때 그런 것도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뭐, 궁예가 나는 미륵이니라, 뭐 하고 막, 그런 식으로, 막 신론이 나는 뭐 부처님과 친구여가지고 뭐 이런 정책들 해도 된다 이런 거 했잖아요. 그래서 막 지금 후대 역사서들이 이거 잘못된 거다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했다. 근데 하늘나라 가니까 진짜 미륵이야. 궁예가. 신론이 진짜 그 부처님 친구였던 거야. 그래가지고 그거를 비판했던 저기 막 정도전 여러 사람들은 막 지옥 가고 막 지옥 갈 것이. 그런 거 상상해 본 적 있는데 뭐든 간에